안치용의 고전 산책. 동굴의 비유. 동굴의 비유는 되게 중요해요. 동굴의 비유는 이거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서 제시된 거기 때문에 비유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동굴의 그림은 밖에 보면은 불이 있고 중요한 거는 또 하나의 막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건 우리 자체가 사실 그렇거든.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사고 같은 게 억압되어 있고 한 방향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그림자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체가 이데아든 뭐든. 근데 이데아가 곧바로 그림에 투영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막을 통해서 투영돼.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칼라 세상이라고 친다면은 가리가면 칼라 세상이라고 친다면은 그 막이 만약에 붉은색이라면은 비춰지는 색깔도 붉은색 그림자가 비춰지겠죠. 그래서 이 인식 체계에서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의 인식 체계 속에서는 빨간 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종북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 비춰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저거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체를 놓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스크리닝 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좁혀질 수 없는 인식의 간극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식론적 모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존재론적 모델일 수도 있어요. 이 동굴의 비유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의 비춰진,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구성되는 것이라는 그런 존재론적인 인식 같은 게 동굴의 비유에는 들어있죠. 동굴은 이거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와 문학자들이 상상력을 더해왔다. 뭐 딱히 별건 없지만, 근데 이 비유를 머릿속에 잘 놓고 있는 게 중요해요. 불이 있고, 불이 있어야 인식이 돼. 불이 있고, 실체가 있고, 막이 있고, 우리는 벽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투영된 그림자만 보고 있는 이런 구조. 이게 우리의 삶의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잘 이해를 하고 봅시다. 동굴 모양을 한 거체에서 전체 동굴 자가 있고, 어릴 적부터 사지와 먹을 결박당한 채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즉, 이 땅에, 피안이 아니라 차 안에, 우리 땅에 머물러 보고 있으면서 앞만 보도록 돼 있고, 우리의 사고 체계죠. 고정관념 또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적인 틀, 이런 것들이죠. 때문에 앞만 보도록 돼 있고, 머리도 돌릴 수가 없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식의 틀이죠.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인식하는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틀이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뒤쪽에는 위쪽으로부터 멀리 빛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 플라톤이 갖고 있는 낙관주의죠. 불빛이 타오르고 있다고 보는 거죠. 불빛이 타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잖아? 이게 플라톤의 이상주의라는 근거예요. 불빛이 타오르고 있는 한 우리는 간접적이지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부분적이지만 우리는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죠. 불빛이 있다고 보는 거죠. 플라톤은 불빛이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촉각으로 살아가거나 불빛이 타오르는 세상을 어쨌든 이건 비유니까 플라톤은 설정하고 있다는 거는 이상주의적인 시각이 플라톤이 갖고 있는 우리의 희망이 있잖아. 결박을 풀고 이 훈련을 통해서 직접 그 실체를 보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불빛이 없다면 우리가 결박을 풀고 우리 영화 제목에 성난 표정으로 맞나? 성난 표정으로 뒤돌아보란가 그런 영화 있었는데 성난 어쩌고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는데 어쨌든 성난 표정으로 뒤돌아본들 불빛이 없으면 어떻게 막 뒤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불빛도 있고 결박도 풀어야지 우리가 이데아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실은 동굴 속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절묘한 비유는 아닌데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는 비유인데 문제는 이 플라톤이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저작권을 갖는 거예요. 이 정도 비유는 별로 참신할 것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을 보는 것 보면은 어쨌거나 우리는 뭐 불빛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그 현상들을 이해를 하는데 이 주어진 막이 있어, 막. 벽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벽들 여러분들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과 이런 것들이 구속되어 있는 반면에 동시에 반면이 아니라 또 하나는 막 자체도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게 어떤 막이냐에 따라서 불투가 막일 수도 있고 색깔 있는 막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같은 아름다운 어떤 소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같은 소녀가 괴물로 변하는 막이 될 수도 있고. 이데아의 의미. 그 철인에 관한 부분은 이 사람도 믿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데아라는 걸 여러분들이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이데아가 얼마나 간절한 바람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고 왜 이데아를 봐봐요. 참으로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으로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 모노에도 그런 말 나오지 호합 이런 참으로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성으로 실제에 이르려 열심히고 실제가 뭐야 실제가 이데아지.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걸로 생각되는 많은 각각의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아간대. 이게 칸트가 한 얘기하고 비슷해요. 칸트가 왜 하늘에는 별 얘기를 했고 자기 가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도덕률 얘기를 했잖아요. 도덕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가끔씩 제가 들려드린 얘기가 우리 발은 진흙탕, 흙밭 이런 곳에 질퍽질퍽 거리면서 이 발을 적시고 갱신하기 힘든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별을 볼 수 있는 존재다. 그게 별을 보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은 얘기가 안 돼. 어느 순간. 우리가 발이 축축하고 젖어 있다고 해서 근데 이데아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왜 별을 볼까 사람? 별을 본다고 내 발밑에 나무함이 다 사라지지 않는데 왜 별을 볼까? 희망 이상의 것이죠. 단순하게 희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 비판해왔던 긍정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이 되는데 긍정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데아에 대한 우리의 원초적인 열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설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내 산호라면 언젠가는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강 어느 다리에 있는 자살 방지를 위한 산호라면 삼성생명에서 마포대교 삼성생명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겠지라고 써붙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의미의 동상을 세워놓은 그런 식의 상업적인 자본화한 희망이 아니라 근원적인 우리는 존재의 동력 같은 거야. 이데아는 세상이 우리가 빛이 없다면은 왜 살아야 돼? 이런 거지. 응? 그거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겠지가 아니라도 살아야 돼 나갈 수 있는 힘. 이거는 되게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데 우리는 끊임없이 태초이래로 분열된 존재로 설정이 돼요. 문화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렇고 그지? 우리는 통일된 존재였다고 가정을 하잖아. 진보의 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진보라는 것들은 우리가 뭔가 이데아 같이 뭔가 소중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류가 개선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개선되는 발걸음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진보를 대표하는 가치예요. 나아질 거라는 믿음과 함께 간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진보를 대표하는 가치인데 보수주의자의 가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아질 거라고 보지 않아. 나아질지 나빠질지 몰라.
그거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꼭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거기에 이제 엇갈리는데, 이데아의 존재 자체가, 이데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되는 거고, 이데아가 없으면 분열될 수 없잖아. 근데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되는 거고, 그 분열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동굴의 이데아가 아니라 동굴에서 남루하게 짐승에 쫓기면서 살면서 우리 선조들은 그림을 그렸잖아. 그림을 그렸죠. 그 그림이야말로 이데아지. 우리 선조가 그렸던 하나의 이데아인데, 우리가 현실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하나로 하나의 이론론으로 자신과 이데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체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기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왕의 애완견이 돼 있을 때는 자기 생활이 윤택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끊임없이 그냥 애완견으로 먹은 것이죠. 근데 자기가 분열됨으로써 자기가 애완견이든 돼지 새끼든 자기가 꿈꾸는 상을 설정하게 되면은 자기는 분열되고, 그 분열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을 받지만 더불어 자기의 존엄에 대해서 실현과 무관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은 구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지,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실현된 적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였고, 분열된 존재였고, 항상 미흡했고, 항상 쫓기고, 갈등하고, 자책하고, 이런 존재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완전함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존엄한 측면에서 완전함이란 그런 것들을 형태는 다르지만 설정하고, 그런 것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노력하든 안 하든. 이게 칸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플라톤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문명을 만들고 발전해 온 거죠.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데아의 존재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데아가 없으면 우리가 플라톤의 낙관주의.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은 실제, 원래 변하지 않고 원래 그들의 존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함으로써만 볼 수 있고, 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다시 인도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사된 상을 통해서 현실을 짐작하는 수밖에 없죠.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는 분열된 존재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존재하는 거는 주어진 한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결박돼 있고 뒤돌아본다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상을 통해서 최선의 모습을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게 정답. 근데 그렇지만 항상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철학하는 에티튜드죠. 상 너머의 실체에 대한 갈증.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 인류가 발전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으로 종합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했다면 이 물질 너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원자를 찾아내고 소립자를 찾아내고, 최근에 힉스 입자를 찾아냈죠. 물질 너머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힉스 입자까지 찾아낸 거예요. 신의 입자라고 그러잖아요. 힉스 입자는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상 너머의 본질을 보려고. 다만 그때도 불빛이 켜 있어야만 돼요. 불빛이 켜. 그래서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이 동굴의 비유는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주의적. 낙관주의자이면서 이상주의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괴로워, 고통스러워. 낙관주의자가 고통스럽다는 게 이 틀에서는 이해가 돼요.